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예, 비 오고 나면 추워질 텐데 그러니까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게 요즘에 근데 날씨가 예, 하루는 막 영하까지 추웠다가 예. 그 다음엔 영상으로 따뜻했다가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3만4원 안 가르칠까요? 안 맞잖아요. 근데 저 오늘 뉴스로 준비한 건 아닌데 네. 그 오징어가 안 잡힌다 그래가지고. 그게 기후 때문입니까? 예, 기후이기 때문에 바다의 수온이 좀 올라가서 울릉도 오징어가 안 잡힌다 그래서 저 오징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저희 집에 택배 오면 애들이 네. 책 아니면 오징어라고.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오징어값 오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기후 변화가 참 여러 측면에서 좀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 화면으로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요소수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참 그 내용이 좋았습니다. 판매량 7배, 요소수 사재기 또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마트에서는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중국 당국의 물량 통제로 인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또 펼쳐지면 어떡하냐라는 불안감이 좀 엄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형마트의 요소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배에서 7배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마트에 따르면 요소수 매출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주 대비 5배 뛰었다고 하고요. 11월보다는 4배,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트 관계자가 익명을 통해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특정 요소수 5개 제품에 대한 매출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런 현상은 비슷하게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에만 요소수 관련 카테고리 거래액이 작년보다 약 3.5배 정도 증가했을 정도다, 이런 전언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차량용 요소수가 공급이 달리지 않도록 이 공공 비축 물량을 2배가량 늘리기로 했거든요. 기획재정부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조달청이 현재 6,000톤인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2,000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물량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한 달분에서 2달분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에서 수입하기로 한 5,000톤 등 계약 물량을 포함해서 현재 3.7개월분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라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떠오르냐면 게임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왜 게임 이론이 떠오르셨나요? 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와 상대방이 있을 때 내가 유리한 선택을 하고 상대방도 상대방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둘 다 망한다는 게 게임 이론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요소수를 나만 안 산다고 해서 그러면 요소수가 확보가 돼갖고 내가 나중에 뭐 한 달 뒤에 요소수를 구할 수 있느냐, 이런 확실성이 없으니까 결국 나도 그러면 사재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심리가 분명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또 이 요소수라고 하는 거는 경유 차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생업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사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근데 만약에 너도 나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다 같이 사재기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공공 비축 물량을 챙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조차도 예상보다 더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솔루션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사재기는 서로 안 하는 게 우리가 서로 요소수를 좀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게임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이해 당사자들 일종의 네. 구성의 오류거든요. 네. 각각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망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좀 문제가 심플할 수 있는 게 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후에 요소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 네. 이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 해소해주는, 거고 네. 해야 되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요소수 사태가 나다 보니까 또 못 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해줬냐라는 부분에서 좀 뭐 지난번에 대란 겪고 난 다음이니까 네. 어느 정도 불신이 좀 있는 건 알겠는데,
저도 그때 공급망 취재 꽤 많이 했었어요. 요소수 문제 때문에라도 네. 그렇고.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수량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가격은 요소수가 좀 없으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때 요소수 대란 때 이제 어디에 요소수를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요소수가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수량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수위를 좀 높인다면 예전에 그 마스크 살 때처럼 강제 수량 배정을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탄탄하게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뭐 사직이 하지 마세요. 이런 캠페인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와, 요새 알리익스프레스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았는데 네. 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 롯데호텔에서 했는데 이게 그냥 뭐 서비스하려고 진출만 한 게 아니라 굳이 기자간담회까지 했다라는 거는 한국 시장 공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을 들이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짝퉁 문제고 또 하나는 배송 문제입니다. 짝퉁 문제는 알겠는데 배송 문제는 뭡니까? 배송 문제는 주문하면 일주일 걸리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단축시키려면은 물류센터 투자를 할 것인가? 네. 그거였어요. 근데 일단 짝퉁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클린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브랜드의 권리자나 일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가품을 식별하고 브랜드 권리자나 소비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구매하면 3개월 내에 100% 환불을 보장하고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을 따로 운영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도 참 얄미운 게 2018년에 처음에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한 번도 가품 예방 방지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품 예방 방지책이 나왔다라는 거는 진짜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100% 환불 보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꿔준 환불. 만약에 가품이면 예. 현금으로 돌려준다. 교환이 아니고 네네. 그거 내용들이 좀 빠졌고 어.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짝퉁이다 네. 이런 분들도 문제지만 그 짝퉁과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사업자들의 네. 문제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되게 어려운 게 우리나라 커머스에서는 짝퉁이라 그러면 왜 우리 거를 짝퉁을 가서 팝니까라고 이제 항의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중고는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지난 2개월간 가품을 걸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97만 7,151개의 짝퉁을 삭제 조치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삭제한 게 91만 개라고요? 97만 개. 97만 개? 근데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수가 42만 건이었는데 네. 알리에서 자기들이 걸러낸 2개월 동안 걸러낸 게 97만 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발된 것보다 얼마나 많은 수량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알리에서도 못 걸러낸 게 있을 거 있을 아니에요. 거죠. 네. 그럼 이게 진짜 많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내년에 한국에 직접 물류센터를 지을 거라고 해요. 그럼 한 1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한 5일 이내에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 건립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 네. 이게 그거와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한테는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보다가 저희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네. 그 안방 그릴 쓰거든요. 네. 그 안방 그릴 이렇게 연기 쭉 빨아들이는 네. 그 불판 있잖아요. 네. 그걸 쓰는데 알리에도 그 불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불판에 중국 불판이에요. 중국 브랜드. 예. 한자로 막 써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글자 이렇게 상품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 그 상품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안방 그릴도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아시죠? 그 제조를 중국에서 한다는 거. 원래 어차피 제조는 중국에서 했으니 그게 사실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어차피 뭐 중국에서 만든 거 사다가 뭐 마진 붙여서 비싸게 팔던 중국이 건데 팔면 싸고 우리가 예. 팔면 비싼 건데 막 이런 감정도 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아. 광고 문구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관련된 이슈는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자, 3분기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11%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비? 네, 예. 장비입니다. 요즘에 장비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뭐 장비를 약간 재활용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장비 업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지난 3분기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가 발간한 반도체 장비 시장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 분기 대비는 1% 감소했습니다. 왜 한숨을 내쉬시죠? 제가 보는 그거를 똑같이 보고 계신가요? 42, 46. 46.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의 장비 매출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 분기 대비로는 46%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서는 그 뭐 수출 통제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 통제죠. 고성능 장비, 뭐 EUV 같은 걸 그 수출 통제를 받다 보니까 이걸 좀 미리 땡겼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나온 평가는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나노미터 이상의 머추어 노드 공장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게 이 중국의 성장세였다고 평가를 뭐라고요? 하거든요. 40나노 이상의 40나노 이상 네, 레가시 머추어 노드, 공정. 레가시 공정.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늘어난 게 그러면은 EUV를 좀 땡겨 샀나 싶었는데 그것보다도 레거시 공정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장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그 저희 권순희 취재팀장이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도 그 내용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제 경합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를 모두 다 점령하게 될 경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고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네. 단가를 확 낮춰가지고 네. 경쟁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권 다른 업체들이 고사하게 만드는 방식 전략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냥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반도체 업계 분들의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반도체 장비 투자가 그것도 심지어 이 레거시 쪽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있었다고 하니까 약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내년 반도체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설비 투자 규모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첨단 공정 전환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50%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올해 극심한 불황에도 일부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으로 내년 설비 투자 효율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어쨌든 HBM에 대한 수요는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의 설비 투자를 늘리려면 한쪽의 설비 투자의 그 규모를 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10나노 이하의 레거시 쪽은 기존 장비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개량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기존 장비 부품을 신공정에 맞게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함으로써 좀 기존 장비를 좀 더 오래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국내외 장비 업체들은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이들의 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설비 투자 기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첨단 반도체 쪽의 설비는 늘려야 되는데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설비를 줄이는 방안 그걸 통해서 좀 비용 효율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비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흐름을 좀 분명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첨단 공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네. TSMC하고 경쟁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그럼 레가시 공정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뭐 DBI 텍 그 정도 정도거든요. 있죠. 네. 근데 중국에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첨단 공정 따라가는데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레가시 공정까지 그럼 확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퀘스천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레가시 공정을 많이 키우는 거는 좀 걱정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 30조 부동산 PF 브릿지론 만기 연장 버티기 한 50%는 날아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누가 공포감 조성하신다는 글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내년도 금융업 전망 관련한 자료를 썼다고 아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PF 관련한 부분이어서 좀 전해드리는데 그 지금 평가를 하는 거는 부동산 PF 관련한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고 이게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고비는 넘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고비를 넘긴 거라 문제가 해소가 된 게 아니고 뒤로 지연된 거죠. 넘어갔다라는 건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브릿지론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랬을 때 아파트 짓기 전에 네. 땅 사고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이제 건물을 짓려는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되면은 이른바 PF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땅을 내가 되게 비싸게 사면 네. 나중에 이 비싼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봐야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을 못해서 망하는 상황이 되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타깝긴 하지만 이 브릿지론을 받아서 땅을 산 사람이 네. 망해야 되는 겁니다. 빚을 못 갚아서 네. 그 땅이 경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그걸 좀 저렴하게 사서 그러면은 분양가를 낮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성공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네. 여기가 경매로 가지 않도록 만기를 연장해 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그 비싼 값으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50% 얘기가 나온 거는 그냥 대충 해서 50조 원 50%가 아니고 네.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경매로 처분되는 토지 매매 가격이 뭐 한 30%에서 대출 금액 대비 30에서 50%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 30%에서 50% 낮은 게 아니라 30% 그렇죠. 가격에서. 수준이요? 예, 예. 오. 그러니까 지금 브릿지론 있는 걸 만기를 연장을 해놨으나 네. 내년에 뭐 당장 경기가 뭐 엄청나게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현재 경매가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지금 브릿지론에 묶여 있는 돈이 한 30조 원 되니까 한 15조 원 정도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만기 연장을 해서 계속 30조, 30조, 30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끌고 가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혁준 나이스 신용평가 본부장은 올해와 같은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내년까지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 네. 사업성이 도저히 안 나오는 사업장은 부수익을 터트려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이거를 빵 터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금융회사가 그냥 두드려 맞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점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3조 원씩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5번에 분할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사 뭐 대표적으로 은행 계열에 있는 금융회사들 네.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좀 괜찮을 수 있을 거고 네. 또 이런 데가 없어서 나오게 되면 얘를 흡수해 줄 사람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예를 저축은행 망하면은 그 사람들 뭐 예금자도 있고 대출자도 있는데 그걸 다 피해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은행 계열에 있는 금융지주 회사들이 좀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PF에서 뭐 특별히 무서운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는 만기 연장을 해놓은 거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다 끌고 간다는 생각보다는 약간은 아프더라도 좀 분할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다라는 나이스 신용평가의 조언을 좀 깊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한 번에 터지면 그게 큰 충격이 되는 거고 예. 분할해서 하나씩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분할한다면 예.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아까 표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네, 설명을 이거 드릴까요? 표 띄워놨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올라가서 좀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랬더니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24%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분양 가격에서 아파트 가격은 9%만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네. 경제 환경에서 주식은 24%가 하락을 했는데 부동산은 9%밖에 하락을 안 했다. 네. 근데 지금 브릿지론 금리는 100% 상승을 했고 공사 비용은 24%가 상승을 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브릿지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고 네. 봤을 때 한 30에서 50% 정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유럽연합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전기차에 10%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던 것을 3년간 유예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 엄청 세게 할 것 같더니 네, 그러니까요. 조금 물러났네요. 이게 그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분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이 국가와 영국 간의 부품 조건을 미충족 시 전기차 수출 10%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단 그 중국산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나 영국산 부품 비율이 45%에 달하지 않으면 전기차 수출을 할 때 10% 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중국산 부품 썼으면 이 10% 관세 매겨서 비싸게 할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리고 이게 내년 1월 1일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현실을 돌아보니까 현실적으로 자체 부품 조달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반발이 너무 거셀 수밖에 없었고요. 예. 이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관세 부과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이번에. 다만 이번 조치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위는 그 1회에 한정돼서 이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7년까지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유럽과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 자동차 기업들에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예. 2027년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징징거려도 우리 안 들어줄 거다. 그때는 진짜다. 대봐야 알아요. 대봐야 알아요. 어쨌든 이번에 제안된 방안은 그렇습니다. 2027년에는 진짜 생산할 진짜 부과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중국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배로 늘어났고요. 특히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가격 경쟁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우위를 점하게 만든 상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보조금을 조사해서 이거 보조금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보조금으로 싸게 만들어서 유럽에서 시장을 넓히고 있는 거면 이거 뭐 퇴출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였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가장 크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좀 매한가지인 것 같지만 결국 정말 지금까지 의존했었던 공급망을 한 번에 떨궈내기에는 정말 힘든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공급망에서 어떻게든 이제 중국 의존도를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거 뭐 석탄으로 만드는 요소수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단신을 짧게 가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그 형제난을 겪고 있는 한국앤컴퍼니 공개 매수 과정에서의 선행매매 여부를 살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상한가 가기 전에 네. 차트 보면 요게 되게 예쁘죠. 12월 초죠. 예, 요게 지금 상한가 간 데가 두 번째 빨간 양봉이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너무 예쁘게 올라간 거 보면은 누군가가 좀 선취매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금융감독원이 선행매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아니 공개 매수를 하면서 선행매매를 하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경찰서에 가서 사람 때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카카오 네, 때. 카카오. 그래갖고 이번에도 좀 이런 거는 무조건 일단 조사해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야 좀 아유 없을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좀 호재가 있기 전에 미리 올라갔으면 한번 조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좀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간단한 단신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고의로 애플이 성능을 저하시킨 것 아니냐는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 판결에서는 그러니까 고의로 저하를 시킨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그 좀 겨울철 되면은 전원이 꺼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제 성능을 일부러 약간 저하시켜서 성능 저하시키면 꺼짐 현상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애플에서는 이제 그 배터리 문제이기 때문에 성능을 저하시킨 거라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너희 다음 차수 애플 아이폰 잘 팔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거였었는데요. 1심이 있었고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7명에게 7만 원 배상하라고 났습니다. 7명 7만 원이요? 7명에게 7만 원 플러스 이자. 49만 원?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이거는 네. 제도적 문제라고 봐요. 이게 집단 소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면 네. 요 판결을 가지고 집단 소송을 가면 네. 되게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상품 쪽에는 집단 소송이 안 없잖아요.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건 좀 전해드립니다. 일단 2심이기 때문에 뭐 항소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 7명에게 7만 원 플러스 이자 지불하게 됐다. 예, 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동묘 시장에서 유통된 영화 소품 지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요새 좀 오늘 발표됐던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거기 영화 소품이라고 써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 밑에 영화 소품. 써 있네요. 예, 그리고 네. 옆에 스페시맨 써 있는데 요거가 이제 견본 뭐 견본이죠. 이런 네. 뜻인데 야. 요거를 그 아까 동묘시장 얘기가 나온 게 좀 고령의 상인들이 계시는 시장에 가서 네. 이걸 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꼼꼼하게 잘 안 보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위패 발견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대면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다시 위패의 위조 지폐가 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네. 사용 목적으로 위조 지폐를 취득할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 위조 지폐에 대해서는 쓰지도 말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주시죠. 트위치. 네. 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가 망 사용료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한국 사업을 철수하겠다. 내년 2월부터 2월 27일부터 철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얘기했던 게 대부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망 사용료가 10배나 비싸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처음에 트위치가 예전에 1080p 해상도에서 네. 720p로 축소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거의 한 480p로 낮출까 하다가 네. 야 그거는 좀 서비스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철수하겠다. 질을 낮춰서 좀 덜 쓴 거죠, 돈을. 예, 근데 이 얘기를 이주호 기자도 되게 공포스럽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네.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로 따지면 네. 우리의 기반인 유튜브. 유튜브가 만약에 철수한다고 생각해봐요. 큰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좀 난리가 났고 그리고 또 이제 트위치 특유의 어떤 약간 오타쿠적인 문화를 네. 좋아하던 분들에게 굉장히 좀 반발이 있고 여기서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같은 다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좀 나오는 게 있고 네. 네이버가 내년부터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즈직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해서 일단 그 트위치 쪽에서는 이거 만약에 스트리머가 옮겨가면 네. 그거로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좀 지원을 하겠다. 그 구독자들을 옮길 수 있도록. 예, 네.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이버가 게임 스트리밍 지원한다 그러면은 지금 스트리머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으니 그 방송인들에게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을 거고 네. 필요하다면 자기들도 네이버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러분들의 퇴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